안녕하세요. 1월 구몬 토크 콘서트 라이브 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교원구몬 김민선 연구원입니다. 초등부터 준비하는 입시 전략. 오늘의 강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입시라는 단어가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에겐 아직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에게 수능, 입시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매년 급변하는 입시제도에 자녀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2025년 수능 분석과 함께 입시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지금부터 우리 아이가 꼭 준비해야 하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 입시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해답을 주실 분은 최고의 입시 전문가 유태성 교육연구소의 유태성 소장님이십니다. 현재 올림피아드 교육 입시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시며 저서로는 서울대 리얼 공부법, 고입을 알아야 대학이 보인다 등의 다수의 입시 관련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구몬 토크 콘서트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태성 소장이라고 합니다. 입시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제가 좀 잘 요약해서 우리 초등생 부모님들에게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1시간 동안 잘 들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소장님. 네. 네.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참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렇게 그 모니터 앞에 계신 것 자체가 너무 훌륭하신 부모님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입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되게 다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큰 흐름이 있고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갈 때쯤 되면 아, 이러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버스럽긴 하지만 초등부터 준비하는 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신다면 결코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고요. 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이게 문제고 이렇게 준비한다면 효과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잘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시 전략에서 입시는 오늘 포커스는 다양한 입시가 있는데 예를 들면 특목 중, 특목고 입시도 있겠지만 오늘은 대입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어떤 면에서 포커스를 둘 거냐면 수능에 대한 이해를 좀 한다면 아, 요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수능 제도의 변화와 효과적인 대응 전략 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1시간 정도 진행할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강의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강의는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제도를 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측면인데 이 부분이 막 발표되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제가 핵심적인 부분 3가지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즉 올해 이제 대학교의 가래들이 봤던 수능을 분석해 보면 아, 수능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뭐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론은 알겠고 흐름이 어떻게 가는 건 알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파트에서 대비 전략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능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수능 세대도 있으시고 학력고사 세대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이 수능은 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경험해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을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수능에 기반하여 아이들을 학습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육상이라는 종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육상은 크게 트랙 경기와 필드 경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봤던 수능이 어떤 경기냐면 트랙 경기예요. 무슨 얘기? 달리기죠. 하지만 육상은 달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상은 높이 뛰기도 있고 멀리 뛰기도 있고 근대 5종에서 육상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수능이 예전의 트랙 경기가 아니라 필드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바뀐 건 알겠지만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자, 부모님들은 부모님이 경험했던 수능으로 아이를 지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필드 경기를 해야 되는데 훈련 프로그램은 트랙 경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특히 지금 대부분의 그 고등학교, 제가 느끼기에는 한 7, 80%의 고등학교가 아이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힘들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내신도 좋아, 생기부도 좋아. 그런데 수능의 어느 기준을 충족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메디칼이 그렇습니다. 약대, 수의대, 치의대, 의대는 말할 것도 없고 얘네들이 내신은 좋은데 수능의 특성을 이해를 못해서 이 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합격해놓고 마지막 수능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호로록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든 수능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수시로 갈 거니까 수능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상위권 학교를 가려면 수능이 되게 중요하고 더군다나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제분이 대학교를 갈 2028 대입부터는 이 수능이 굉장히 자격고사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는 시간은 제가 봤을 땐 너무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도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제대로 껴야지 제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끼다가 잘못됐네? 그럼 다시 풀러야 돼요.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차라리 다시 풀리면 다행이라도 되는데 여기까지인 게 아까워서 그냥 끝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첫 단추를 낄 때 오늘 정말로 소중한 강의 시간에 와주셨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능에 대해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강의를 들으면 되게 유식해질 수 있어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중요한 내용인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건 미래 우리 교육의 방향성이 시작되는 스타트라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25년인데 왜 2022년 얘기를 해요? 부모님들, 이 숫자는요 이미 발표가 되어 있고 앞으로 6년, 7년 뒤에 이럴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해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애부터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럼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2022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 202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요. 202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올해죠. 얘네들이 2027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이 아이들이 28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22년도에 저렇게 발표를 했으면 이 학생들은 무려 2028 제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 아이는 지금 한참 멀었는데요. 보세요. 얘가 스타트 라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2022년 밑에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이 아닙니까? 얘네들이 갔을 때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몬학습에서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2022 교육과정은 2025년 고입 제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2028 대입 제도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능에 대해서 언제 이해를 하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해를 해요. 세상에 6년 전에 얘기를 해줬는데.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들으실 얘기들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준해서 얘기를 듣고 계신 거니 이 교육과정을 꼭 아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 단어도 어렵고 너무 막연해. 지금 우리 아이가 수학 진도 떼는 게 중요해? 한글 떼는 게 중요해?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진짜 우리 아이가 수험생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게 좀 달리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이 어려운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우리 초등생 부모님이 꼭 알아야 될 것만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게 바로 세 가지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세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목이 변화가 된다. 과목은 그냥 변치 않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요, 굉장히 과목이 고등학교에 가면요, 뷔페처럼 돼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뭘 먹을지를 몰라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좋은 호텔에 뷔페를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되게 고가잖아요. 그리고 디너 타임이 몇 시간 안 되니까 얘네들 막 이것저것 먹여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가 글쎄, 세상에, 엄마, 여기는 왜 이렇게 국수가 맛있어? 그리고 국수만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안타깝죠. 이렇게 훌륭한 게 많은데 왜 그걸 먹지? 아이한테는 그게 익숙했던 거죠. 따라서 이 고교학점제를 모르면 저희 아이 어렸을 때처럼 아주 일반적인 과목만 먹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뷔페 많은 음식을 못 먹게 되고 그러면 다행이라도 한데 대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을 골고루 먹었는지, 특히 진로에 맞게 잘 선택했는지를 가산점을 준단 말입니다. 이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막연하시죠? 어쨌든 바뀌는 거. 과목이 변화된다? 우리 때 배웠던 과목하고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쯤에 학교에서 공문이 내려와요. 어떤 공문? 얘들아,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뷔페를 차려놨어. 뭘 먹을래? 이것이 과목 선택.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심지어는 서울대 정시에서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고교학점제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강의도 많이 들어봤는데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던데? 오늘 고교학점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내신의 변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수능의 변화, 요걸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이 과목이라는 거는 좀 되게 복잡하고 표 보니까 벌써 질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그러니까 공통과목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시간표를 막 짜도 1학년이 들어야 될 과목이 있어요. 이것을 교양필수 과목. 그죠?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이라는 걸 듣다가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겨요. 와, 이게 되게 이상하죠? 마치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우리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뭘 들을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선택 과목은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뉘어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요것만 넘어가면 되니까 채널 고정.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 그 다음에 융합 선택과 그 다음에 진로 선택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대입 전략이 달라져요. 어쨌든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면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라는 걸 듣는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실제로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제 1학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고등학생들은요? 그 전에 고등학생들은 요것보다 다운그레이드 버전으로 이미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더 세분화가 되는 거죠.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어떤 과목에 강점이 있는지를 캐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진로 방향이 잡혀야 잘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는 어느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학과 방향이 잡히고 학과 방향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예요.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진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진로는 어떻게 잡죠? 이제 요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다. 요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럼 제가 뭘 도와줄 수 있죠? 자, 이제부터는 선택 과목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어머님들의 미션. 그쵸?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를 알아야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교 선택제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다.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그 다음에 융합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다. 이런 단어가 나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면 돼요. 고교 선택제는 고교학점제는 요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더 보도록 하죠. 이거를 제가 편제를 이해하면 이게 되게 쉬워져요. 이게 과목들의 이름이에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과목의 이름을 보세요. 와, 너무 세련됐죠? 전자기학. 그쵸? 경제, 수학.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옛날에 대학교나 가야 듣는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디저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뭘 선택하지? 뭘 선택하지? 이러다가 덜컥 이상한 걸 선택을 해요. 근데 과목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어떤 거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죠. 아니, 유 소장 지금 수능 강의 한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수능 시험은 자격고사화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격고사화라는 건 뭐냐면 일단 수능이 어느 수준이 되면 뽑아준다는 건데 그 전에 수시 전형에서는 어떤 과목을 효과적으로 택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초등생 부모님들한테는 수능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고교학점제를 이해해야 하나의 완벽한 세트가 돼요.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고교학점제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다. 저기 보세요. 공통 과목 있죠, 저기. 저 공통 과목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듣는 과목이고, 이것은 특목고에 가도 저걸 들어요. 근데 공통 과목은 어떤 과목을 듣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보셔요. 어떤 과목을 듣느냐? 국어가 있고요. 수학이 있고, 영어가 있고, 사회가 있고, 과학이 있죠. 그래서 이 과목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사도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6가지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은 공통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신을 어떻게 받느냐가 대입을 결정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몇 학년 때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1학년 때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과목에 비해서 좀 쉽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과를 가고 싶은 친구가 사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문과를 가는 친구는 과학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공통 과목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걸 다 봐요. 이것을 과목의 밸런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신을 잘 받아야 선택 과목의 공부가 재밌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앞으로의 입시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비해서 내용이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나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느 한 과목에 편중해서는 안 돼요. 요 2가지만 기억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2번째, 어느 한 과목에만 편중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1번째 인사이트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진로 방향까지만 잡아주면 얘가 고등학교 가면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스노우보드를 못 타요. 한번 배워보려고 했는데 너무 겁이 나요. 스키는 좀 타는데,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스키장 가면 스노우보드는 저한테 레저가 아니죠. 근데 그거를 잘 타는 사람들은, 그죠? 파도 타기도 너무 잘 타는 사람들 즐기지 않습니까? 파도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알면 얘가 고등학교 가면 실제로 빅마우스가 되면 너무너무나 재밌고 고등학교 생활이 너무너무나 활기찬데, 이걸 모르고 단순히 공부만 하면 언젠가는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공통 과목 준비를 일단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공통 과목은 선택 과목에 비해서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우리 애는 지금 공부를 못해서 놀 것 같아요. 전혀 걱정하지 말자고요. 공통 과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따라서 기초만 튼튼히 하고 과목의 균형만 맞춘다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 공부 포기하는 경우 너무나 많이 봤는데 기초만 있으면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때는 이 영역, 과목별 균형 잡은 상태에서 기초를 다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진로는 그 다음 얘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변화가 1번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2번째는 내신의 변화. 아니, 유 소장 수능 강의한다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수능은 이 2가지를 이해할 때 의미가 있어요. 수능은 제가 바로 얘기 드릴 테니까 일단 이 2가지가 중요하니까 또 봅시다. 내신의 변화? 내신의 변화가 뭐지? 내신의 변화? 내신이 뭐지? 내신은 수능과 조금 다른 시험이에요. 내신은 우리 고등학교 내에 아이들끼리 붙는 거죠. 그런데 이 내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되게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평가 방식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다른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나는 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번째는 절대평가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절대평가는 운전면허 시험과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만 도달하면 모두 A를 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을 절대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내신을 우리 아이들 좀 힘드니까 상대평가 말고 절대평가로 할까? 아니면 아니야, 그러면 너무 변별력이 없잖아. 그럼 상대평가를 할까? 그래서 갑론을박, 장단점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를 지금은 혼용을 했었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은.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갈 거, 지금 올해 고1부터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났냐면 모든 과목을 상대평가로 하자. 그런데
옛날에는 이 상대평가의 급간을 9등급으로 나눴는데 9등급은 너무 살벌하잖아. 얘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1등급 받을 수 있는 애인데 2등급은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상위권, 즉 극상위권에서 너무 내신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지 말고 상대평가로 하긴 하되 9등급을 5등급으로 바꾸자라고 결론을 땅땅땅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조금 불만인 분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디를 가도 1등급이니까 100등급으로 나눠도 돼. 근데 괜히 5등급 나눠서 걔네랑 업혀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있을 거고,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했는데 그래도 5등급제니까 넘어갈 수 있겠구나.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등급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상위권 학생들이에요. 중상위권 학생들이 이제는 우리도 해볼 수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극상위권을 나누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좀 극간이 넓어지니까 도전하면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되겠는데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초등생 부모님들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안 해. 괜찮아요. 기초만 있고 균형만 있으면 얘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내신은 좋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과목별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엄마 나는 영어만 좋아. 영어만 막 해. 그럼 영어가 1등급이어도 예를 들어서 수학이 4등급이다. 그럼 평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다 2등급이 낫죠. 이걸 내신의 균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5등급 상대평가 제도가 바뀌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를 예를 들어 학원에를 보낸다, 아니면 우리 아이를 학습제를 시킨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왜 하죠? 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가 공부에 재미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공부에 재미를 붙이면 뭐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주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사실 너무 먼 얘기고, 지금 당장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은 숫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에 따라서 되게 희비가 교차하죠. 그러면 처음에 1등급을 보는 게 좋겠어요? 4등급을 보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물론 4등급 매니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겠죠. 1등급이 되면 좋겠죠? 근데 아깝게 2등급이야. 그럼 1등급으로 넘어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이것을 학습 동기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엄마 나는 진짜 1등급이 안 될 것 같아. 안 그래? 기초만 다지면 2등급은 돼. 근데 너는 과목별 균형에서 다 못하는 거 아니고 저건 잘하잖아. 그거 1등급 받으면 또 1.5등급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학습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는 거죠. 물론 이 상대평가는 사실은 문제도 많아요. 왜냐하면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경계에 있는 아이는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신 변화의 등급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이제 수능 얘기가 점점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짜잔! 이 표가 나왔어요. 그냥 그래프만 나오면 싫어. 근데 요거 하나 나와요. 요거만 잘 이해합시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학부모님들 화면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제 생각에 휴대폰으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현황표가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부터는 좀 뭔가 입시 전략을 짜는 것 같죠? 그래프가 나오니까 엄마가 막 현황표 보고 막 스케일 쌓으면 이 평소 우리 엄마 전문가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자 봅시다. 이건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등급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는 거. 요게 내신 등급의 5등급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1등급은 10%까지, 즉 100명 중 1등부터 10등까지는 1등급을 주겠다. 그리고 11등부터 34등까지는 2등급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봅시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실수해서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극간이 넓어진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요 밑에 보세요. 요 밑에. 9, 제가 찍고 있죠. 1부터 9까지 있는 거 있죠. 요게 예전에 봤던 9등급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신은 4%까지가 1등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4%라는 건 우리 아이는 뭐 전교 1등 할 건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100명 중 4등 어때요? 그거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100명 중 4등이면 50명 중 몇 등이죠? 2등이죠. 근데 한 반에 몇 명 있어요? 그쵸.
30명 정도 있죠. 그러니까 1, 2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공교롭게 우리 반에 있는 거지, 우리 학교에.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가 전교 100명 중에 5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5등급제에서는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상위권에 안착이 되면 안전한 1등급이 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상위권에 대해서 실수를 버퍼링 해주는 거죠. 완화를 해주는 거고. 두 번째,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 아이는 제가 아무리 학습을 시켜도 너무 안 나와서 자꾸 포기하려고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놀라운 건데 저희가 3등급 구간이 너무나 길단 말이에요. 저 구간이 진짜 긴 구간이에요. 66%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35등부터 66등까지는 3등급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35등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자제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진정하시고. 그게 만약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놔버리면 아예 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66등 안에만 들면 내가 35등과 같아지는 게 바로 5등급제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솔직히 우리 아이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다 잘하면 너무나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거 걱정이 안 되면 사실은 강의 들을 필요도 없죠, 그죠. 근데 반드시 어떤 과목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애들은 또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못하는 과목은 더 안 하고 잘하는 과목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애들 되게 많이 봤어요. 어떤 애냐면 국어, 영어, 수학을 좀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했어. 근데 기초를 밟지 않은 거야. 그래서 진도만 쭉쭉쭉쭉 뺐어.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먹혀요. 먹히는데 어느 순간 어려워지면 이게 아닌데? 근데 난 역사는 너무 잘했던 거지. 그러면 고등학교 때 내가 잘하는 것만 해.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봤을 땐 66등도 괜찮은데 그냥 포기해서 70등 해버립니다. 와, 이거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기초가 있는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으면 진짜 찍지만 않으면 3등급 안엔 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지금 너무 그 학업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하위 20%가 어느 학교든 있어요.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일반 고교 측면에서 보면 있어서 애들이 좀만 하면 되는데 그냥 놔버려요. 어느 순간 놓으면요 계속 놓게 돼요. 왜?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모든 과목의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기초가 1등급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한계를 보이면. 그러면 제가 단언컨대 66% 안에는 들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모든 과목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을 과목의 균형, 과목의 밸런스, 이 단어를 오늘 강의 때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요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수능에 대한 내용을 들을 자격이 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엄마예요, 아빠예요. 그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5등급제로 바뀌면 수능도 5등급제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능은 아직도 9등급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넣은 거예요. 이 표를 찍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 저 빨간색은 내신 등급이고요. 수능은 아직도 9등급제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9등급제는 4% 안에 들면 1등급이다. 그 다음에 11% 안에 들면 2등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신은 몇 등급제? 5등급제. 그 다음에 수능은 9등급제. 요 정도만 꼭 이해하시면 되고 제 생각에는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내신은 10%와 34%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은 4%, 11%, 23%까지만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준으로 저 기준이 인서울의 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 마지노선.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왜냐면 제가 초등생 부모님들 대상으로 대학별로 내신 등급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신은 34% 안에만 들면 크게 인서울 준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수능은 23% 안에만 들면 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1차적인 목표, 물론 최종적인 목표는 1등급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해서 너무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실 게 웬만해서 5등급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 대학교는 간다. 그리고 인서울 학교를 봤을 때는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내신은 34% 안에만 들면 된다. 그 다음에 수능은 23% 안에만 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과목별 성적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등급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등급제가 나오는데 세상에 뭣도 얘기를 하냐면 이제 성취도라는 것도 얘기를 해요. 이 성취도는 뭐냐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 A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요.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우면 점수는 낮아도 성취도는 A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적표에는 저렇게 표시가 돼요. 어떻게? 내가 받은 점수와 성취도와 등급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상위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점수도 좀 높아야 되고 성취도도 A여야 되고 석차 등급도 1등급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특목고 과학고 보낼 건데요. 그럼 과학고 보내면 뭐가 걱정돼요? 내신 등급이 걱정되죠. 그럼 내신 등급은 2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성취도가 높으면 A를 받는 거죠. 요게 이제 내신 등급이 있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냐면 수능은 사실 상대적으로 점점 쉬워질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올해 수능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은 그렇게 아주 어렵게 내지 않는 쪽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교학점제와 내신 등급을 섞어서 수능이 자격고사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수능 체제는 앞으로 이렇게 개발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되겠죠. 이제 2028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된 애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고 현재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애까지는 수능 체제가 통합형, 융합형 수능이라고 해서 선택 과목이 없어지는 수능으로 변화가 됐고요. 그 밑에는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때 어떤 논의가 지금 되고 있냐면 수능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단편적으로 답을 쓰는 것보다 얘의 풀이 과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풀이 과정은 뭐죠? 기초가 튼튼한 아이의 과정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수능은 진화를 하고 있어요. 이 중간 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내신과 수능 등급의 구분 차이는 아까 5등급, 9등급 보셨고요. 이 9등급 내에서 수능이 어떻게 바뀌느냐? 앞으로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수능에서 국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이 좀 작용해요. 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데 이 과목이 난이도가 높고 내가 공부를 잘한 학생이라면 점수가 확 올라가요. 이걸 표준 점수라고 그래요. 이 표준 점수 차이가 많이 날수록 대학교 레벨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은 과목을 수능에서 되게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수능이 돌아가요. 그런데 수능이 단순화된다는 거예요. 수능이 단순화된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변별력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능이 변별력이 높아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아세요? 자,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정시에서도 학교 생활기록부의 내신과 과목 선택을 볼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유 소장이 왜 고교학점제하고 내신 등급에 대한 얘기를 하나 봤더니 앞으로의 수능은 이 세 가지가 섞어지겠구나 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적응을 못하면 엄마 나 그냥 정시로 수능할래. 이게 뭐냐? 나는 학교생활 이제 그냥 수능에 유리한 것만 하고 다양한 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할게. 지금까지는 먹혔어요. 지금까지는 먹혔는데 2028 대입부터는 생활기록부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 공통과목으로 보면 아무래도 난이도 변별력을 맞춘다고는 하지만 쉬운 수능의 기조에서 수능만으로는 변별력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입장에서도요. 수능만으로 학생을 뽑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능만으로 뽑으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아이가 원래 약학대학을 가고 싶었단 말이죠. 약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기부를 막 약사를 했는데 내신도 좀 안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생명과학도 막 이렇게 쓰고 화학도 썼어. 그런데 수능을 딱 봤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온 거지. 그런데 화학과나 약학과보다 좀 낮은 학과를 점수로 집어넣으면 정시로 수능 점수로 갈 수 있겠다 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그 과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우리 과를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예전처럼 수능이 변별력이 크면 에이 그래도 얘 공부는 잘하니까 잘하겠지 라고 뽑았으나 이제 제일 대학교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만두는 거예요. 오, 요걸 뭐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반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국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로 그 과를 사랑했던 애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못 들어오는 게 있고요. 대학교 입장에선 뽑았던 애가 나가니까 이거 여러 가지로 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그나마 수능이 변별력이 있을 땐 그래도 잘하는 애를 뽑았는데 수능이 쉬워지면 생기부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런 학교가 있어요. 어떤 학교일까요? 맞춰보세요. 지금도요. 생활기록부를 보는 학교가 있으니 그 학교가 바로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지금도 수능 점수로만은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생기부는 뭐를 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과목 선택, 두 번째는 내신의 균형, 그리고 수능의 어떤 강도. 이 세 가지가 믹스가 될 확률이 높다. 이게 사실 오늘 강의의 키라서 수능의 변화를 얘기할 때 고교학점제와 내신을 얘기를 빼뜨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냥 여러 가지 초이스를 해서 나한테 유리한 거하고 되게 복잡한 함수였는데 이게 단순해진다. 그러니까 수능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자격고사화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세상에 이제요. 지금 탐구 과목인데 이 탐구 과목이 지금은 사회 과목, 그다음에 과학 과목 되게 많아요. 17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되게 결정돼요. 올해 수능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세상에 사탐 과목 중에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친구에게 만점을 받으면 점수가 무지하게 높았고요. 어떤 화학 원을 택하면 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운이거든요. 사실 이런 건 통제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거죠. 아예 모르겠고 그러면 앞으로는 간단하게 낼게. 통합사회 통합과학 낼게. 뭐냐 이게 1학년 때 배웠던 탐구 과목을 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학생들이 문제가 되느냐? 왜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여학생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요즘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많아요. 엄마 나는 문과 갈 거니까 과학은 처음부터 공부 안 해도 돼. 안 그래. 이제는 과학도 다 봐야 돼요. 오, 쉽지만 균형을 맞추겠다.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과목의 균형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이제 암기가 좀 필요한 과목이죠. 복합적인 사고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과학 같은 경우는 기초를 아예 놔버리면 사실 수학은 중요하니까 다 하거든요. 근데 과학을 기초를 놔버리면 애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목의 균형이 내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수능까지 들어온다. 정리해서 보면 이제는 수능이 되게 심플해졌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변별력을 낼 수가 없다. 그러니 내신과 생기부를 볼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 단순히 사회만, 과학만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모든 학생이 사회도 보고 과학도 보고 대신 쉽게 낼게. 이거거든요. 그럼 어떤 학생이 유리하죠? 기초가 튼튼하고 밸런스를 맞춘 학생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되게 국영수에 비해서 과학을 좀 이렇게 우리는 과학고 갈 거 아니니까 우리는 문과 갈 거니까 그래서 과학을 등한시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초등생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저는 말씀드렸어요. 과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수학이 암기 과목이었으면 사실 기초를 다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회가 단순한 암기 과목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좀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문해력이 이때 중요한데 어쨌든 제가 지금 초등생 부모님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에 대한 기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무슨 과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몰라도 돼요. 큰 흐름만 알면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초등 저학년 때부터 적용될 확률이 굉장히 큰데 서논수령 평가가 수능에도 적용될 확률이 커요. 이건 뭐냐면 풀이 과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풀이 과정은 어떻게 시작하죠? 기초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더라도 중간까지 쓰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기초 없이 그냥 편법적인 어떤 스킬로 답을 딱 냈다. 그럼 답 점수는 맞지만 과정 점수는 누락이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다 필요 없고
균형적으로 골고루 기초가 있는 학생들, 그리고 진로 방향이 잡힌 애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주겠다라는 것이 앞으로의 입시 전략이에요. 이게 2028년부터 뿡뿡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미리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능은 이렇게 변화가 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배운 거하고 지금 배운 거하고 제가 섞었어요. 와, 이제 이런 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막 눈에 보여요. 이제 봐봐요. 저 주황색 표시에 보면 공통과목, 선택과목 눈에 보이시죠? 와, 이걸 눈에 들어오는 초등생 부모님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 오전에 지금 강의 들으시고 웬만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전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과 진로와 융합선택이 있다. 아까 배운 건데? 그리고 공통과목 왼쪽에 쫙 봤더니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 있다. 저거 공통과목에 밸런스 할 때 배운 건데? 그리고 저 빨간 거 친 거 있죠? 저게 수능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 되게 어려운 과목으로 변별력을 줬었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1학년 때 과목으로 보겠다. 즉 저거는 기초를 맞추겠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을 정해서 하니까 저것의 실력을 보겠다. 무슨 얘기죠? 수능의 변별력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둔해졌다. 그럼 대학교 입장에선 뭘 보고 싶겠죠? 다 웬만큼 점수가 나올 테니까 뭘 보고 싶겠다? 생활기록부를 볼 것이다. 그럼 생활기록부의 키는 뭐다? 내신과 과목 선택이다. 따라서 우리가 수능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목의 변화, 내신 평가의 변화, 그 다음에 수능 체제의 변화,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를 때 우리는 수능을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한번 간단하게, 이런 흐름의 지금 과도기적인 상태 아닙니까? 지금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능을 제가 한번 분석해드리면 유소장 말이 그런 흐름 속에서의 과도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물론 이 수능을 보진 않지만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능 지원자를 보면 세상에 30%가 넘는 학생들이 졸업생들이고요. 수능을 보겠다고 신청을 하고 당일날 수능장에 안 오는 애들이 무려 11%나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놀랄 노자거든요. 수능을 안 보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까요? 못하는 애들일까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내 밑에 있던 애들 확률이 크고요. 재수생은요. 내 위에 있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수능이 변별력이 없다고, 예전에 비해서 변별력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수능은 여전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하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건 모든 문제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수능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어떤 과목이 중요할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보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이게 그 과거 3개년도에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라는 게 뭐냐면 저게 난이도인데, 저 파란색 보세요. 와, 작년에 비해서 뚝 떨어졌죠. 뚝 떨어졌죠. 이게 뭐냐면 난이도가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중상위권 학생들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초등생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역도 선수들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들면 허리가 나간다니까요. 여기까지 딱 들게끔 해야죠. 요게 중상위권인데 이 중상위권 안에 얹혀놓으면 과감하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상위권 안에 딱 들게 하는 게 과목의 기초예요. 기초만 잡혀 있으면 아주 고난이도 문제는 한두 개는 틀릴 수 있겠지만 고난이도 문제, 즉 난도가 좀 어려운 문제는 도전할 수 있게끔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쉬워진 거 보세요. 저게 표준 점수라는 건 난이도를 생각한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변별력이 낮아졌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점수가 다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걔네들 뭘 볼까요? 점수가 비슷한데. 뭘 볼까요? 생기부를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농구 선수는 키가 크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178cm가 있고, 그죠? 175cm가 있어요. 그러면 178cm가 키가 크니까 농구 선수를 뽑힐 확률이 크죠? 이게 과거의 수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애들이 174, 17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때 뭘 볼까요? 얘의 체중이나 근육량, 그 다음에 점프력 이런 걸 보겠죠. 이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같은 174cm인데 얘가 농구에 유리한지 아니면 씨름에 유리한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걸 보겠다는 게 생기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은 수능에서 생기부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특히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왜? 난이도가 낮아지면 볼 게 별로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정도 난이도까지는 도전하게끔 해줘야 되죠. 기초가 되면 올릴 수 있다. 역시 기초를 강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게 지속하게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영어는 절대평가라고 그래가지고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 되고 8점만 넘으면 2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수능에서는 웬만하면 80점만 넘으면 그렇게 큰 손해는 없어요. 수능에서. 실제로. 아주 최상위권 대학을 빼고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 다른 과목에 대한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초등학교 때 기초를 잡아놓고 다른 과목에 대한 공부의 여력을 보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1등급은 지속하게도 한 자릿수를 맞추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와요. 따라서 80점까지는 안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주 논리적 사고와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많이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문해력이라는 것인데 이 문해력은 어느 순간 길러지지가 않더라고요. 따라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 저학년 때는 사실은 이 아이한테 어려운 수학, 과학을 하기엔 기초는 다져주지만 그때는 독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만약에 내가 1등급만 되면 사회, 과학, 수학, 국어 쪽에 눈을 기르게 여력이 생기는 거죠. 무슨 얘기냐? 달리기를 하는데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다가 이걸 탁 풀르고 뛰는 느낌? 그래서 초등 저학년 때, 특히 아주 저학년 때는 문해력, 독서와 영어 실력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자, 보죠. 그래서 영어 1등급 비율은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한다. 그리고 과목의 선택의 비율은 라는 건 뭐냐면 조금 저기 보세요. 이 수학만 보시면 돼요. 이 수학의 미적분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과에 대한 선호 경향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위권 학생들은 이과 진학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로 많이 뽑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앞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문과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뭐 메디칼도 있고 이과는 다양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이과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과 쪽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예요? 수학하고 과학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준이 되는 과목은 수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기초가 차근차근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탐구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이라는 건데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거 없애고 그냥 사회과학을 쉽게 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 사회과학에 기초가 되어 있는 친구, 특히 과학에 기초가 되어 있는 친구라면 일단 탐구 과목 하나 안심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과생이 됐든 이과생이 됐든 간에 과학에 대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문과생이면 실제 수능에서 지금까지는 과학을 택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사회가 뭐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사회보다는 과학이 기초가 좀 필요하죠. 솔직히.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문계열 갈 건데요. 그래도 과학은 봐야 되는 거죠. 수능에서. 그래서 과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중간의 과도,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 약해지니까 대학교에서는 수시로 뽑으려고 많이 해요. 이 수시는 내신을 기점으로 선발하는 건데 내신의 등급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낮아졌죠. 그쵸? 그러니까 내신의 변별력도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내신만 보자니 좀 찝찝한데? 그럼 뭘 보지? 그때 바로 과목 선택과 생기부, 즉 생기부를 볼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생기부의 구성은 뼈대를 과목 선택으로 한다. 두 번째는 근데 그것만 보고는 우리는 모르겠는데? 좋아, 알겠어. 수시로 뽑긴 뽑지만 수능 일단 봐봐. 보고 저 수능이 몇 등급이 넘어야 돼? 즉 이걸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후두두두둑 떨어져요. 특히 어디가? 메디컬이 그래요. 제가 되게 많은 학생들 만나는데 내신이 1등급인데 수능이 3등급이어서 떨어진 학생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은 최고 난이도의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 등급을 확대할 거고 높일 겁니다. 따라서 수능은 내신만으로 갈 수는 없게끔 만드는 최저 등급이 확대가 된다. 수능은 피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자격시험의 성격이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수능만으로 뽑는 정시는요. 근데 수능만이 완화가 됐으니까 이제 수능에서도 생기부를 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입시의 흐름에서 수능만으로 하는 강의는 완벽한 강의가 아니에요. 수능 플러스 고교학점제 플러스 내신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봅시다. 25년도의 수능 특징을 보니까 난이도가 전년보다 하향이 됐어요. 그리고 탐구 영역의 난이도가 상승이 됐다. 이건 뭐냐면 국어하고 수학의 난이도가 그래도 어렵지만 과거에 비해서 낮춰졌다. 이건 무슨 얘기냐? 기초가 튼튼한 학생이라면 아주 고난이도 문제에는 접근이 어렵겠지만 고난이도 문제가 많아졌으니 거기엔 도전해볼 수 있다. 기초가 튼튼하면 이제 상위권에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미적분의 난이도는 조금 상승이 됐죠. 왜냐? 고난이도 문제를 안 낼 수는 없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다 보니까. 따라서 수학은 사실은 본인의 학습 역량에 맞춰서 학습 트레이닝 계획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할 수 있는 애가 멈추는 것도 되게 문제고 참 좀 뒤떨어진 학생이 그 진도에 맞춰서 나가는 것도 문제라서 수학만큼은 반드시 본인의 학업 역량을 테스트한 뒤에 그거에 맞는 학습 스케줄을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수학은 진짜 마라톤이거든요. 왜? 어느 순간 여기서 진도 빨리 나간다고 기초 안 잡고 쭉쭉쭉 나면 지금은 빨리 나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고등학교 때 무너집니다. 반대로 지금 빨리 나갈 수 있는 학생이 진도에 따라서 낮추면 좀 사실은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시간이 적어지는 거죠. 따라서 수학은 아직도 내신에서 또 수능에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최상위권 별별력은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기초가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 과학, 국어, 영어 이런 데에 대한 할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미 내가 집토끼는 잡아놨으니까 이제 산토끼를 잡으러 가자. 근데 수학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막 잡으러 집토끼 잘 있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최상위 변별력은 수학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우리 아이는 아주 고난이도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 최저 등급이라는 건 표준 점수라는 거랑 달라요. 어느 정도만 되면 그 등급에 쓱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등급에 1등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3등급에 꼴등을 해도 3등급인 거거든요. 이걸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최저 등급이 강화될 확률이 크니까 기본기가 중요하다. 어느 정도 하면 그 등급 내에서 1등은 안 되지만 그 등급 꼴등에서 고등급 내는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수학을 중심으로 한 국어, 영어, 탐구의 균형으로 수능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시의 흐름은 이미 2028년부터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킥오프가 되는 시작이 되는 시점이고요. 그 시점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기부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생기부를 어떤 방향으로 짤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의 기본적인 과목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를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기점에 수학이 있다. 그리고 기초만 되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에서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거기에서도 생기부를 볼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초등생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보셔야 될 내용들을 했었는데 이제 잠시 후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네. 오늘 강의 너무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셔서 네. 앞으로의 입시 방향과 흐름이 네. 머릿속에 잘 정리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은 Q&A 시간인데요. 네. 먼저 사전에 남겨주신 사연과 질문들을 추려서 네. 가장 많이 나온 질문 5가지를 미리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자,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 건데요. 네.
지금 소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바뀌는 입시 방향에 대해 잘 잡아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구몬학습이 바뀌는 입시 제도에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까요? 참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몬학습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과목의 기초를 놓는 학습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목의 균형인데 가장 중요한 과목인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과학의 기초를 어릴 때부터 긴 기간 동안 그것도 집중된 커리큘럼을 통해서 빌드업 시키는 학습 도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정 교육과정과 바뀐 입시 제도에 그 과목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최적화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과목의 균형과 그리고 과목의 기초를 잡아주는 학습 도구로 앞으로 바뀌는 입시 제도에 도움되는 학습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초등 때부터 무엇을 관리하면 좋은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초등 공부 어떻게 준비해야 수능에 도움이 될까요? 참 이런 질문들도 많으셨어요. 소장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죠.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죠? 근데 대입은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주요 과목의 수업에서 주인공이 되느냐, 조연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따라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큼은 어느 정도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단어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초 문제는 나오고 또 모든 단원에서 기본이 되는 문제는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둥이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은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기초가 없으면 고등학교 때 사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포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진짜 많이 포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미션 중에서 초등 때부터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한다면 대입의 관점에서는 수학에 대한 기초 능력을 긴 시간을 두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결국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 학습에 대한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기초를 좀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수학에 대한 기초 능력을 초등 때부터 꾸준히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또 중학생을 두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 소장님, 바뀌는 입시 정책에 유리한 고등학교 진학이나 진로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게 진로 교육에 대한 건데 일반적으로 상위권이라고 한다면 굳이 자사고하고 특목고를 피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많이 진짜 고민하시거든요. 5등급 체제 하에서 내신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아까 강의 들었으니까 금방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학업 수준이 이런 자사 특목고는 좀 수준이 높아서 실제로 수능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준비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변별력이 생기고 면에서도 장점을 가지죠. 왜냐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아무래도 자사고나 특목고는 있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중하위권 학생이라면 일반고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과목에 대한 기초만 있다면 어느 정도 내신 균형이 또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말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건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또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기존에 비해서 일반고 내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과목 선택도. 사실 아까 본 그런 과목들이 예전에 자사고에 많던 과목들이에요. 일반고에 도입이 되니까 내가 기초 학업 능력이 과목 균형만 맞춘다면 또 진로 방향만 잡혀 있다면 일반고 선택도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지만 결론적으로 상위권 학생이라면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피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혹시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 진학을 위한 혹시 갖고 계신 꿀팁이 있으실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특목고 자사고는 중학교 때 이것도 또 과목의 균형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과목은 90점은 넘어야 돼요. 90점 이상.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솔직히 실수할 수 있죠, 애들이. 그쵸. 그리고 함짓해서 89점 어때요, 기분이? 그러면 이제 B 막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B가 되면 이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보는 게 지필평가는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개정교육과정에 의하면 말입니다. 수행평가 비율이 커요. 수행평가.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평가 비율이 큰데 이 수행평가 비율이 크다 보니까 내가 지필평가는 85점이어도 수행평가를 잘하면
90점이 넘어요. 따라서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훈련. 이게 되게 라이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아, 또 쓰는 걸로. 그렇죠. 쓰기.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때는 독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독활동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면접이죠. 면접. 예, 면접을 다 보니까, 면접을 할 때 스피치 능력. 근데 공부는 잘해도 면접장만 가면 어느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하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책을 읽고 독활동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초등생은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특목고 진학하면 아무래도 수준이 높으니까 고난이도 문제 준비를 많이 해야죠. 진학하고 나서. 네네네. 그렇죠. 필요한 그렇죠. 부분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초등학교 때는 네. 이제 독서 역량 같은 거 기본적으로 네네네네. 키워놓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앞으로 이제 뭐 자소서나 면접 같은 것 좀 준비를 미리 그렇죠. 해놓으면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실제로 그 고등학교 특목고 자사고 입시가 이 앞으로 바뀌는 입시 지도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생기부 관리를 미리 연습하는 거죠. 네. 비슷하거든요, 중학교 생기부랑. 네. 그러니까 사실 특목고 자사고를 안 가더라도 준비를 피할 필요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준 것처럼 네. 만약 아이가 진짜 상위권이라면 자사고나 특목고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 네. 그리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한 번쯤 준비해 봐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음 질문인데요. 네. 올해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어머니? 그래서 디지털 학습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으세요. 네. 디지털 학습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네, 뭐 이거 진짜 말이 많죠. 그러니까 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입시 전문가의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입시 전문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 현재 여러 논란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과서는 피할 수 없는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그 고등학생들 상담을 해보면 이 고등학생들이 지금 생기부 관리 때문에 세부 능력 특기 평가라는 걸 막 작성하거든요. 세부 능력 특기. 이때 보고서를 막 내요, 학교에. 이건 자기 진로에 관련된.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거의 다 챗 GPT를 이용해요. 챗 GPT를 네. 이용해서 부모님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되게 편해요. 이 챗 GPT를 이용하는데 뭐 이거 이용이 뭐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그 인공지능 발달 속도와 기기 개발 속도를 보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우리 생활 곳곳에 적용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많지만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도입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디지털 기기가 이게 학습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게임 기기. 아니. 게임 물론 있겠지만 네. 이 디바이스가 학습 도구구나 네. 라는 걸 심어줄 때 그 활용 역시 효과적으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네네네. 중요하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입학 전에 디지털 기기가 학습 도구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네, 필요가 네. 있고 어찌됐든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렇죠. 중요할 그러니까 것 디지털 같습니다. 기기를 통해서 학습을 해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좀 네. 해결되셨길 네. 자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이에요. 어머님들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네. 아이가 매일 구몬학습하는 걸 힘들어한다. 이게 계속하는 게 맞을까? 자, 정말 객관적으로 네, 맞아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네요. 이게 딜레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게 참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개정 교육과정 측면에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22 개정 교육과정과 그에 부응하는 입시제도는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핵심 평가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기부를 보면 본 학생은 성적이 좀 낮지만 주기적으로 학습하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때 학습은 말 그대로 습이 뭐예요? 습관이잖아요. 습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흐름이나 바뀐 입시제도의 측면에서 구몬 프로그램을 바라보면 어쩌면 좋은 학습 습관을 갖게 하는 일종의 트레이닝 교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엉덩이 힘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가 힘들어하면 조금 속도를 늦추더라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 학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빨라봤자 어느 순간 포기하기 때문에 기초를 잘 갖춰주고 이때부터 단추를 잘 키운다면 습관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입시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결되는 하나의 과정인데 잘 아시다시피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진짜 좋은 학습 습관과 엉덩이 힘을 길러주는 것이 네.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네. 조금 속도를 늦추더라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네. 맞을까요? 맞죠. 네. 왜냐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네. 간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 내신이 그렇죠. 5등급제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포기하면 5등급, 안 하면 3등급. 네. 딱 와닿는. 66%라니까. 66%에. 네,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가장 많이 남겨주신 질문 5가지를 좀 해결해 보았는데요. 자,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을까요? 네, 아마 아직도 뭔가 되게 고민스럽고 네네네. 궁금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지금도 댓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받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입시 전문가 유태성 소장님과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 소장님, 네. 자, 댓글 중에 질문 네. 중에 네. 저희 아들이 내년에 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쵸. 그리고 내년도에 또 중학생. 그러니까 네. 중학생이 되는데 어떻게 학습해야 네. 될지 고민되시나 봐요. 그러니까 네. 예비 초, 뭐 네. 예비 중. 자, 네.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일단 초등학교.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도 되게 설레는 일이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땐 모든 과목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이 그러니까 있어요? 자신감이 있다. 네. 나는 뭐에 약한데 뭐는 강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못하더라도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비 초등생이라면 일단 과목을 어느 정도 하나씩 맛보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나중에 수행평가를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 라이팅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스피치란 말이에요. 네. 이게 나중에 생기부하고 면접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상위권 학생들은 이 지필평가 점수가 비슷해요. 그럼 결국 그 급간을 결정하는 게 수행평가란 말이죠. 근데 이 수행평가가 되게 라이팅, 리딩 이런 데서 와요. 책을 읽고 써라 이거기 때문에 예비 초등생이라면 독서 많이 해야 돼요. 독서. 예. 중요하죠, 독서. 근데 이제 과목별로 자신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만 하지 말고 독서 영역을 국어, 뭐 영어, 수학, 탐구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한쪽만 읽지 말고 뭐 위인전만 읽지 말고 네. 과학에 대한 책도 읽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예비 중학생이라면 아무래도 수학의 고난이도 문제를 좀 많이 접해서 고난이 문제도 할 수 있다. 나는 기초가 튼튼하니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과학이 중요해요. 과학. 왜냐면, 진짜 과학이 딜레마예요. 애들이 어떻게든 따라가거든요, 딴 거는. 근데 과학은, 나는 못해.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고학년 정도 되면 과학이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풀어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예비 초등학생이라면 좀 네. 독서 역량에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독서에서도 한 가지만 좀 치중하지 마시고 편중하지 네. 마시고 다양한 분야를 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예비 중학생이라면 네. 수학에 좀 고난이도 문제 좀 준비하고 네. 과학까지도 좀 준비해주면 좋으실 것 네, 같습니다. 네, 그쵸.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 자, 지금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 중에 초등학생이면 네. 수학 연산풀이와 사고력 중에, 그러니까 연산, 사고력 중에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좋을까요? 두 개 다 골고루 병행하면 좋겠지만 초등 기준으로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네. 그럼 이제 이게 관점이 있는데 수학 자체의 학문을 접근하는 방식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관점이 있어요. 저는 입시 전문가니까 입시의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초등학생이면 연산이 중요해요. 입시의 관점에서 보면 네. 초등학생이면 연산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연산에 대한 속도감이 있어야 돼요. 연산에 대한 속도감이 있으면, 그러니까 왜냐면 사고력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이제 막 이렇게 막 발산하는 그것도 중요한데 초등학생이라면 연산에 대한 기초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고력은 생겨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고력이 이제 하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문제를 고난이도 문제 풀 수 있겠지만 연산에서 실수가 나오면 그쵸.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초등생이라면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과학고 진학 정도가 아니면 사실 이제 일반고나 뭐 자사고 정도 가서 수능 정도를 볼 정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은 연산에 대한 기초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산이 되면 사고력은 더 확장이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연산이 10이고 사고력이 제로다는 게 아니라 굳이 비중을 두면 초등학생이면 연산이 되고 연산 실력에 비례해서 사고력도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연산, 초등학교 때는 연산이 중요하고 네. 연산력이 올라가면은 비례해서 사고력도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네. 크다라고 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네. 아, 네. 생활기록부, 생기부의 중요성을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생기부에서 정확히 무엇을 보는 걸까요, 수장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느 분이 질문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의 너무 잘 들으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생기부 포커스가 아니어서 수능 포커스여서 그랬는데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이에요. 내신. 네. 그러니까 내신을 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생기부 이꼴 내신이군요. 네. 그러니까 내신의 기초에서 같은 내신 등급 범위에 있으면 생기부에 무엇을 볼까? 요 질문이라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내신에서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예를 들면 내가 반도체학과를 가고 싶다.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전자기학을 선택 안 했어?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내신 등급이어도 전자기학을 선택했다? 얘는 가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유전공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유전학이라는 과목이 개설돼 있거든요. 생명공학 같은 거. 그런 걸 선택하면 굉장히 고득점을 받는 거죠. 그럼 선생님 다 선택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목 선택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선택할 때 어떤 거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이 기회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경쟁력이 다르죠. 네.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게 고등학교 때는 동아리가 중요해요. 동아리 나왔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어머님들이, 너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그래. 우리 동아리는, 일단은 어떻게 축구반 좀 들어가 볼까?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축구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이 아이가 이제 공학자가 되고 싶은데, 수학 동아리, 과학 동아리가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축구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되고, 네. 동아리인 만큼은 전공하고 관련이 되는 진로와 연계돼서. 그렇죠. 근데 네. 이게 고등학교 생기부를 보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가면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어요. 그때 적어도 이 아이가 어느 계열로 가면 유리하겠다 정도만 파악하셔도 생기부는 쫙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네. 그 생기부에서 일단 뭐 내신에서도 선택 과목, 그리고 동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진로와 그 전공과 나중에 선택하는 전공과 연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부 능력 및 특기 평가라는 게 있어요. 세특이라고 하는데 세특. 이게 대부분 수행 평가로 이루어져요. 아, 근데 수행평가는 아까 뭘로 한다고 했어요? 리딩, 라이팅 네.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라이팅 능력 되게 중요해요. 쓰기 능력이 진짜 네, 중요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쓰기 능력은 읽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은 독서가 진짜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네, 초등 저학년 네. 독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아, 자, 다음 질문 또 많이 네. 올라오고 있는데. 질문 많으시네요, 진짜. 네. 입시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구나. 그럼요. 네. 그래서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검정고시가 내신 등급에 유리하다고 지금 되게 자퇴한 아이들 많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검정고시 내신 등급 환산 네네네네. 어떻게 될지 좀 예상.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일반적으로 검정고시가 내신에 유리해서 그만두는 경우는 없고요. 내신이 부족하니까, 내신이 부족해. 수능이 점수가 좋으니까 수능으로 도전하겠다서 자퇴하는 경우가 많고요. 내신 때문에 검정고시를 보는 거는 왜냐면은 그 검정고시 내신 환산이 아무리 높아도 낮아요. 그 일반보다는 예, 등급하고 환산 등급이 다르고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계세요. 검정고시에서는 극상위권이라 하더라도 일반고 내신 등급보다 낮아요. 네, 근데 보통 자퇴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고를 다니고 있어. 그럼 내신 받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애일 거 아니에요. 그럼 수능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자꾸 정시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것저것 수행평가하는 게 얘한테는 귀찮은 거죠. 시간도 낭비일 수 그렇죠. 있고. 근데 아무래도 정시는 지금은 생기부를 많이 안 보니까 지금은 아예 자퇴를 해버리고 검정고시라서 고등학교 졸업자 자격을 득한 뒤에 수능에 집중하겠다 해서 자퇴라는 거지 검정고시 내신으로 가겠다는 거는 많이 뽑지도 않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등급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니까 검정고시를 내신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중요한 포인트 알려주셨어요. 네, 맞아요. 환산할 때 검정고시 아무리 상위권 점수를 받아도 네. 일반적으로 그것보다 좀 낮게 측정이 되고요. 그렇기도 그쵸? 하고 검정고시생들은 생기부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에서 교과 전형으로만 가야 되니까 네. 보통 자퇴라는 친구들은 수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수능으로 가기 위한 자퇴인 거지. 네, 내신을 맞아요. 잘 받기 위해서 그럼요. 검정고시 보는 건 아니다. 네, 라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네. 계속해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네. 동네에서 상위권 점수를 받고 있는데 네. 학군지 이동을 고민 중입니다. 이동해서 학습 분위기를 더 잡아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동네에서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아이가 초등생, 중등생이라면 제 생각에는 학군지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접하게 하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는 약한데 중급 난이도 문제에서 상위권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고등학교 선택을 아까 그 동네로 가면 되죠. 아, 네.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학교 때 너무나 쉬운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면 내가 상위권이지만 진짜 상위권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어차피 선택하는 거니까 굳이 이동하실 수 있다면 저는 상위권 학생이라면 한번 이동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네. 볼 수 있어. 그게 중학생이라면이에요. 중학생이라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중학생 상위권 자녀이시라면 네. 한번 다른 동네로 상위권, 네, 상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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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네로 이동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지금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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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네. 질문 계속 너무 많이 올라오고 진짜 있는데요. 너무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그러게요. 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네. 책을 스스로 읽고 싶어하게 만들 방법은 없나요? 이게 독서 너무 참, 중요해서. 네, 이게 참 제 네. 입시 전문가인데. 입시 전문가인데 그래도 입시의 관점에서 네, 말씀드릴게요. 입시 관점에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입시의 관점에서 책이라고 하는 건 수행평가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라는 건 독후 활동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책을 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 독후 활동을 다양하게 재밌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혹시 요즘에 뭐 디지털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독서가 뭐 옛날에는 팝업북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었죠. 그게 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내가 학습의 도구임에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도구라는 걸 인지해 주자.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털 디바이스가 학습의 도구라는 걸 인지해 준 것처럼 책이 엔터테인먼트의 한 종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즉각적인 반응이 올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스 측면에서 독서를 접근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디지털 북 같은. 네. 인터랙티브 하지만 이제 북 제가 같은. 오프라인 북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겠지만 그렇군요. 정말로 힘들어한다면 인터랙션이 많은 책들을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네. 답변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네, 네, 부장님. 네, 네,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으셔서.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고난이도는 고사하고 스포, 예비, 중등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포 예비. 맞아요. 스포 예비 중등생. 맞아요. 대부분의 그 입시 설명회가 상위권 학생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하위권 학생들 상담 많이 하거든요. 팁을 주세요. 이게 진짜 네. 좋은 질문이고, 마지막 질문이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들, 제가 늘 아이한테 하는 얘기지만, 아이들 성적은 숫자에 불과해요. 숫자에 불과한. 그렇죠. 그 숫자가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도 못 풀 수 있죠. 근데 우리 배웠잖아요. 개정교육과정. 그죠? 그 다음에 2028 대입제도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웬만해서 60% 밖으로 밀려나지는 않게끔 문제를 네.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나 60% 할 바는 안 해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등생이라고 한다면 기본 문제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성적이 좋지가 않은데요. 일단 기본 문제도 칭찬해 주시고 그 분명히 우리 예비 중등생도 관심이 있어 하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국어가 될 수도 있고요.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수학이 될 수도 있고 과학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등급이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요즘 이게 좋아요. 1등급, 5등급보다는요. 그죠? 1등급, 5등급이 3등급, 3등급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쵸. 예. 이 균형. 결국 균형.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수포 예비 중등생이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만 않으면 60%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66%가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문제만 맞아도 5등급 받을 거 4등급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얘가 그것만 힘들잖아요. 다른 거 잘하면 되죠. 그러면 4등급 받고 2등급 받으면 또 3등급이잖아요. 3등급 그렇죠. 내신의 균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도는 고사하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 아이가 고난이도를 고사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도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난이도는 어때요? 이래서 사실은 수학은 정말로 본인 능력에 맞는 커리큘럼이 되게 중요해요. 속도도. 자기 맞아요. 발달에 맞게끔. 맞아요. 딱 근데 이제 지금 대부분의 학원가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위주로 커리큘럼이 짜다 보니까 너무 애들이 쭉쭉쭉 나가서 내 아이가 뭐 그만 정말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중요한 문제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등급 받을 거 4등급 받는 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쵸. 안 되는 3등급, 걸로 2등급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입시는 성공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요즘 대입에서 그렇게 추가 합격이 많아요. 추가 합격이 많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대학교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너무 얼마나 힘든 질문이셨겠어요. 그죠? 근데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요. 네, 됐습니다. 왜냐면 네. 포기하는 애도 있거든요, 또. 네.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네. 뭐 수포자라고 하더라도 네. 그쵸? 일단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초부터 탄탄히 하면 네네네. 그쵸? 4등급에서 또 3등급이 네. 되고 또 동기부여가 돼서 3등에서 2등급이 네.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진짜 그 자기 발달 속도에 맞춰서 자기 실력에 맞춰서 시작점을 잡고 좀 네. 쭉쭉쭉 밟아 나가는 게 되게 네, 그게 중요한 진짜 것 영어하고 같아요. 수학은 진짜 그게 맞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그게 네,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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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지금 마지막 질문까지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댓글을 보다 보니까, 네네네네. 자,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네. 구몬학습은 기초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구몬을 끊는다는 건 엄마가 포기하는 건가요? 라고 댓글이 왔는데,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너무 인상 깊어서 한번 멘트 드렸고요. 자, 이렇게 지금 많은 질문이 왔지만 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소통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장님과 함께 소통한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참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유태성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